저는 소개받은 대로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진료하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자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할 목적으로 이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료를 하던 도중에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병원에 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분이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왜냐하면 저는 암 환자 진료를 주로 했으니까 에이즈 진료는 저랑 큰 상은 없다라고 생각할 때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는데, 기도가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에이즈 환자를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기도가 하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게 되면서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오기 시작해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에이즈 환자를 보다가 동성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보게 돼서 이렇게 불러주실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곳, 아주 은혜 많은 곳에 와서 제가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거는, 오늘 혹시 동성애 강의 간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와서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의사로서 환자를 본 주로 의료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다라는 거죠. 아니, 한참 듣다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 말씀 주시는 것은 동성애 성향은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를 전수 조사했는데 절대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성향은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가 없다. 왜?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유발 사람 유전자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일 수가 없고 100% 후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동성애를 하게 된 걸까요? 이분 또한 절대 타고난 동성애자가 아니었는데, 이분은 청양고추, 매운 고추로 유명한 충남 청양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하고 좋은 시골 마을인 충남 청양 지역에도 남자 동성애자가 살고 있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었던 홍석천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하게 돼요. 즉 초등학교 4학년 때 남자 어른한테 동성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홍석천 씨에게 생겼다라는 것인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빨리 부모님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뭔지를 잘 몰랐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무섭고 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긴 동안 고3 즉 19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이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지속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학습되는 거니까 동성애 옹호 문화를 학생들이 가까이 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카톡이나 페이스북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6개 정도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랭킹 3등대인 분홍색 잭디라는 앱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 랭킹 3등 동성애자 앱인 분홍 잭디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즉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저 3등 동성애자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과 벗은 몸을 올 노출로 공개를 하고 있어서 교육 자료를 쓸 수가 없으니까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한 거죠. 그런데 맨 양쪽 하단에 빨간 게 보이죠? 저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죠. 본인의 성기까지도 올 노출 촬영해서 올리면 상대편의 성기 모양까지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16남이면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이에요. 왜 중학생의 동성애자 앱에 들어왔지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클릭해서 열어보니까 읽어드림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남학생들을 알바라고 부릅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물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중학생, 남학생이 본인의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학생이 1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팔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즉 돈 3만 원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쪽에 보시면 남색의 S라고 된 앱이 있는데 저게 바로 딕소라는 앱이고 이 앱이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우리로 치면 카톡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강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이 딕소 회사가 남색 바탕을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모양은 똑같아요. 빨간색에 S니까 이런 형태의 앱이 깔려 있으면 100%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은 자녀 주변의 친구들 만나시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이런 거나 이런 게 깔려 있으면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분홍색에. 그래서 꼭 이 앱의 모양을 눈에 익혀 두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 주변에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는 또 다른 큰 이유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율락 여성, 성매매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자 중에 율락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 여성들이 어떻게 대부분 에이즈에 걸리게 되냐?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남편한테 에이즈에 옮았어요. 한 가지 예만 대표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산부인과 산전 진찰상 이 애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애기 엄마가 에이즈도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릴 행동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고 무서우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지금 산부인과인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어떻게 라고 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이해하기 어렵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태어나는 아기가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에이즈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 애까지도 에이즈 아기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뜻 빼도 결혼 정년기 되는 자매님들도 많이 뵈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만약에 어떤 남학생이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러면 꼭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서 이런 게 깔려있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깔렸으면 결혼할 수 없는 거죠. 동성애자니까.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10m, 20m 찍히면 오늘 이 중에서 누구 계신 거죠. 뭐 세상에 안전한 데 있겠습니까? 성소수자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말은 성소수자라고 그러지만 정말 이분들이 소수일까요?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사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절대 소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소수자 중에 남자 동성애자만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할 때 남자 동성애자를 의학 교과서에서는 MSM이라고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MSM은 Men Who Have Sex With Men의 약자로서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인데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정신적으로만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인 사랑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동성애자라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남자 동성애자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MSM 즉 남성 간 학문 성관계를 맺는 남자의 수가 약 6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절대 소수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행렬이 진행되게 되는데 맨 앞 선대는 저렇게 젊은 남자들 옷을 벗겨서 제단 위에 재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새까만 옷에 제사장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 사람 재물을 운반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는 게 바로 서울 퀴어 축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제사장의 새까만 패션만 놓고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절대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 예술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 우리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광장의 맞은편에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키게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퀴어 문화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두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올해는 언제 있었는지 아세요? 7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오후에 있었어요. 이렇게 7월 달 오후에 서울광장이라는 서울의 가장 중심부에서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저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이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해필이면 이날따라 이 길을 걷다가 이 동성애자들이 쏘는 이상한 물총에 머리를 맞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거겠습니까? 서울 광장에 있었던 퀴어 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여러분 사진만 봐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 시민들은 7월 첫 주 토요일 오후에 서울 광장에서 내 눈으로 이런 사람들을 직접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한 동성애자는 동성애 항문 팬티를 입고 동성애 항문 팬티를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가 뻥 뚫려서 항문 엉덩이 전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형태의 팬티를 말하는데, 저런 팬티를 입고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내 항문과 엉덩이를 보라고 사실상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동성애자들이 이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번개라는 게 있는데, 번개가 뭐냐면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검색한 다음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무슨 빌딩에 1층 남자 자식을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두 동성애자가 만난 다음에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학문 성교라고 헤어질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금요차례인지 모르고 입고 온 모습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옆에 남자를 보니까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신 이 행렬을 줄줄을 따라가다가 인도는 당연히 일반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죠. 갑자기 인도에 여자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이 여자들은 일반 서울 시민들이었습니다. 절대 퀴어 축제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갑자기 저 여성 시민들 사이로 쓱 들어오더니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자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접근하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를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부르죠. 변태죠. 그런데 정신의학에서 이런 남자들은 분명히 성도착증으로 진단을 내려요. 성도착증 중에서도 노출증 환자인 거죠. 즉 정신질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신질환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법으로 보호되면서 행해지고 있는데, 이 놀란 여성들이 너무 무섭고 놀라니까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제발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이 남자가 여성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소수자여서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성들 인권은 어디 가는 거예요? 즉 성소수자의 특권 수준으로 보호된 인권이란 그 말 때문에 여성 인권이 역으로 차별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곧 동성애가 성소수자와 같은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되겠는데, 정신학에서 성소수자는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중에 동성애는 하나일 따름인 거죠. 지금 보신 잘생긴 20대 금발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아들의 야외 결혼식에 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들이 개와 결혼식을 열고 있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면서 헤어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너만을 영원히 사랑해 라고 맹세하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개를 여러분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 올리고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과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거예요. 개 고양이만 해도 야, 뭐 참 희한한 사람 다 있다라고 하지만, 말콤 브레너라는 이 백인 남성은 보시는 저 돌고래와 1년 동안 애인 관계, 성관계를 맺다가 자서전을 발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개, 고양이, 돌고래만 해도 그런가 싶지만 이 다음 사진이 조금 충격적이라서 심약한 사람은 보면 안 돼요. 제가 설명부터 드릴게요. 그리고 사진 넘어갈 땐 제가 미리 사인을 드릴 테니까 내가 좀 심약하다 그러면은 사진 넘어갈 때 눈을 싹 5초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동성애는 문제없다라는 독일 시민 합의를 보게 됐어요.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 문제없다라고 합의를 본 이유는 뭐였냐?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동성애 둘이 좋아서 한다는데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 있어? 그냥 인정하자, 이 정도 생각으로 동성애를 찬성했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 시민들은 동성애 하나만 인정했을 따름인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건데, 그게 1969년도에
독일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동성애 하나만을 인정했는데 바로 어떤 법이 생겼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실제로 생기고 말았어요. 그 법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했냐? 독일 전역에 동물 매춘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물 매춘업소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업소에 근무하는 개, 고양이, 닭 등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었었는데 그게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동성애 하나 인정하니까. 다음 사진이 그 동물 매춘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개 시체 사진인데 321하고 넘어갈게요. 심약한 사람 눈 감아주시면 돼요. 321. 보시는 것처럼 개들이 항문 생식기가 터져서 장이 뒤로 빠져나와서 길거리를 뒹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저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면 개가 털이 빠져있고 줄이가 있죠. 왜 저렇게 냐면 개들이 인간 손님들한테 이 매춘업소에서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개가 화가 나서 확 돌아서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팔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의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까? 한국 사회가 동성애를 못 막으면 이런 죽은 개 실제 시체를 여러분 까치마을에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온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의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애자입니다. 이 남자는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이러고 있다. 그럼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정신학이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의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지금 본 이 사진들은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애인 역할을 하는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렇다면 이 남자가 괴물 같은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니까 책이 수북하죠.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더니만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체를 캔에서 자기 아파트로 데리고 가서 자기 애인으로 만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체가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천으로 뚫뚫뚫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목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제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도 이 교수 아들이 절대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교수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교수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고 일반 공개 가능한 시체 2개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게 됐습니다. 이 잘생긴 백인 남성은 케네스 피니언이란 이름의 미국의 보잉사에 근무했던 굉장히 부유한 백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 때문에 미국의 사람과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짐승 숫자를 써서 수간이라고도 하는데 미국의 수간 처벌법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이 사람이 엄청난 동물 애호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남자 동성애자입니다. 즉 동성애 때문에 미국의 수간 처벌법이 생겼다는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남자가 동성애를 할 때 특별히 여자 역할을 하는, 즉 자신 학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던 남자인데 절대 동성애가 동성애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나중에는 더 큰 동성애 성적 쾌락을 느낄 목적으로 급기야 남자 말을 훈련시켜서 남자 말과 동성애를 하게 됩니다. 즉 남자 말을 훈련시켜서 그 남자 말이 이 케네스 피니언을 보면 학문으로 삽입성교를 하도록 조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자신의 애인 말과 동성애를 즐기다가 어느 날 이 애인 말이 너무 심하게 동성을 해서 이 남자가 내장이 다 터져서 죽게 됐어요. 이 남자의 죽음이 너무 기괴했기 때문에 이 남자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미국의 유명 영화제인 썬댄스 영화제에 출품이 됐고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가 돼서 드디어 미국 검찰이 출동해서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의 신원을 다 추적 조사해 보니까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남자들이 바로 곧 조두순 씨 같은 아동 성폭행 범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수간처벌법이 왜 생겼냐면은 수간하는 남자들을 싹 다 감옥에 가두면 아동들이 성폭행을 안 당한다. 즉 아동 성폭행 예방 효과를 위해서 수간 처벌법이 생겼고 이 한 가지 사건이 동성애 수간 아동 성폭행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일반에게 알려준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즉 동성애 범주가 넓어지면 아동 성폭행 수간까지도 같이 따라서 증가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어떠냐?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은
동성애를 하면 처벌할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는 동성애가 불법일 것 같다. 그래서 동성애하면 처벌받을 것 같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한국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으면 처벌할 것 같다. 즉 수간 처벌법이 한국에 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많이 들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인 세계 대표적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둔 적이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동성애 처벌법이 한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동성애 인권운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어떠냐? 미국은 동성애는 자유지만 수간은 처벌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동성애가 자유인데 수간도 처벌법이 없어요. 즉 동물과 성관계를 맺어도 전혀 처벌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훨씬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가 합법적으로 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를 캡처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 회원의 자신의 고민을 남긴 글을 캡처한 것입니다. 이 남자의 자기소개가 저쪽에 보시는 네모난 빨간색 박스인데 정말 끔찍한 말인데 글자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애기들. 이라고 하면서 이 남자는 보시는 저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 남자인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라고 하면서 이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관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한국 기독교가 막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를 막는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미 동성애가 합법이고 자유인 국가니까. 그러면 한국교회가 막는 것은 뭐냐? 한국교회가 막는 것은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 한국교회가 막는 게 뭐라고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왜 막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이런 행동을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 난 이건 반대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약 차별금지법이 현재 있다면은 나는 이런 행동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나는 이런 행동을 반대한다 라고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들은 이 남자의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싹 다 감옥에 끌려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양심이 이런 행동을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양심을 억압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일어섰다라는 것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택진이라고 전혀 자신의 실명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다라는 거죠. 위에 보시면 단체 수간을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 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마치 교회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는 것처럼 이 전국 수간협회도 수련회를 가는데 장소를 빌려서 동물들을 풀어놓고 이 단체원들이 집단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짐승 간의 악한 음행을 몇 박 며칠로 벌이는 행사가 대한민국에 버젓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맨 위에 곽택진 회장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올리고 있는데, 미국뿐 아니라 대한민국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간하는 남자들이 무조건 어린 강아지 좋아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있고, 밑에 남자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개 종류인 치와를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동물 성애한 사람들이 치와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무조건 어린 강아지 좋아하는데 치와는 다 큰 성견이 돼도 제일 작은 개 종류라 애초에 제일 작은 개인 치와를 자기 애는 선택해서 기른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어떤 오해가 생겨서 사는 게 조금 힘들었다가 지금은 기도 많이 해서 오해가 풀려서 사는 게 제일 편해졌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 아저씨가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데 이 아저씨가 치와를 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저씨 볼 때마다 남자 혼자 사는데 치와 키우고 별 생각이 다 나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다가 지금은 오해가 풀려서 아주 인사 잘하고 따뜻하게 이웃사촌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신 거죠.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 뭐냐?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으면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하는데 이 남자는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반신불수까지만 와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팔, 왼쪽 다리는 다 굳어져 있고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사는 왼쪽 편마비 환자로 된 거죠. 그런데 엉덩이를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보신 것처럼 피가 24시간 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실시간 계속 분출을 하고 있는 거죠.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집에서 살 수가 없고 에이즈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몸이 철저히 파괴돼서 에이즈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불쌍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의 평균 요양병원 입소 연령이 몇 살이냐?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불과 41세. 여러분 41세부터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성애를 끊지 못하면 41세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는 왜 처음에 동성을 했을 때 항문 손상을 입었을 때 빨리 동성을 끊지 못하고 이렇게 인생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동성애를 했던 걸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는데 조금 더 원색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남자는 어떻게 창피하게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다른 남자한테 자신의 항문을 제공할 수 있냐라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것은 사랑이나 인권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남자한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는 장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 전립선이 항문벽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항문 성교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항문벽에 붙은 전립선이 자극받게 돼 있고 그때 변태적 성쾌감을 느끼는데 여기 한번 맛을 보게 되고 중독이 되게 되면 마약 중독 비슷해서 그 다음부터 딴 거는 못하게 돼 있어요. 즉 여자는 싫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만나면 무조건 내 항문으로 동성애를 해줘서 전립선 자극 변태적 성쾌감을 느낄 것만 기대하게 되는데 이 쾌감이 마약 중독처럼 얼마나 이 영혼을 강하게 확 잡아버리는지 보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인생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인권이겠습니까? 이거는 성중독이고 동성애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동성애는 남성 간 항문 성교를 통한 전립선 자극 변태적 성쾌감에 중독된 성중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끊는 게 두 가지만 2년 동안 하면 누구나 끊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항문 성교를 끄면 되고 두 번째 동성애 음란물 보는 것만 2년 동안 끊을 수 있으면 누구나 동성애를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가운데 우리 머리 노란 청년들하고 좀 계시잖아요. 저분이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그런데 저분이 이제 동성애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께 초청받아가지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못 보던 노란머리 청년들이 왔으니까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와서 오늘 동성애 강의 한다니까 회방을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도와주고 탈동성애 시키는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다 가져오셨으니까 아주 제가 귀한 분을 뵈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현재 만드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현재 숙명여대 법대 교수 홍성수 교수입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는 홍성수 교수의 인터뷰를 모아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를 혐오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러도 이것은 혐오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면 이게 바로 혐오라서 처벌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할 때는 처벌이 안 되는데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처벌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동성애 반대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만약 차별 금지 있으면은 이 금요철에 끝난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싹 다 분당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번 주일 예배부터는 분당 경찰서에서 구치소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반대할 수 있는 거지 동성애 반대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감옥까지 가야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실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터뷰는 특별히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 시절에 TV토론에 나오셔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홍성수 교수의 논평이었어요. 만약 차별금지 있으면 저런 말 했다가는 감옥 간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그 대선 후보 TV토론을 보면서 굉장히 문재인 당시 후보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분이 당선될 확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대통령 당선 이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기독교인들의 표를 의식한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8월 7일 날 대통령령으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공표하겠다라는 뉴스를 듣고 국가인권기본계획 전부를 반대해서가 아니고 그중에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빼내려고 시위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가서 머리를 대머리로 삭발 시위를 했어요. 그 머리카락이 또 요만큼 기른 거죠. 그리고 당시 8월 초가 서울시가 39도가 넘는 열사이 더였는데 아스팔트는 40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청와대까지 걸어서 가면 3일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3일을 도보로 걸어가면서 시위를 해서 죽을 각오로 걸은 거죠. 그리고 청와대 앞에 도착해서
48명이 혈서를 씁니다. 혈서 뭔지 아시죠? 손 찔러가지고 피내가지고 편지 쓰는 거. 왜 그랬냐면은 당시 제가 언론에서 본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과 대화를 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하면은 뭔가 우리 얘기를 한번 들어줄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시위를 했냐면은 국가인권기본계획안에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겠다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대통령이 정부 입법으로 차별금지법을 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회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부 시책의 차별금지법을 먼저 선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 독소장을 빼내려고 이렇게 최선의 시위를 다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했을까요? 결과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작년 8월 7일 오전에 예정대로 국가인권기본계획이 공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정확히 일제 신사참배 80주년 되는 해였는데 80년 만에 제2의 신사참배인 국가인권기본계획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 국가인권기본계획이 현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느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처럼 동성애와 에이즈 문제 등 동성애 어두운 진실을 말하는 의사들은 정부가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의학적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한다는 것이 저는 현재 대한민국이 자유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독재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으니까 결국 유튜브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있는 거죠. 나는 동성을 안 하니까 에이즈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는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있다라는 겁니다. 일회용 면도기 당연하겠죠. 따라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진 일회용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가 쓴 면도기를 내가 곧이어 쓰게 되면 내가 에이즈 감염이 되는 거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이 장기간 지속된 항문 성교 동성애를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실시간 같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닦아내지 못합니다. 계속 피가 나오니까. 그리고 꼭 비데를 써서 비데를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해서 총 5분 이상 비데를 쓴다고 하는데 그 5분 동안 비데 노즐에 에이즈 환자의 피, 에이즈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비데를 곧이어 쓰는 분은 비데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방금 묻은 신선한 에이즈 환자 피, 또 살아있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조준사에서 내 항문을 때려 맞추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인은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 즉 치질, 치열 등 내가 항문이 좀 안 좋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항문 질환으로 노출된 항문혈관에 에이즈 바이러스가 때려 맞게 되면 체내로 바로 진입해요. 그래서 에이즈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항문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에이즈 환자가 쓴 비데를 곧이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데가 에이즈 환자가 쓴 건지 안 쓴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해보니까 요새 음식점에 가보면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은 안에 쓰고 나오시면 우리가 곧 이어 들어가는 형태로 이용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데 쓰고 나오면 얼굴 한번 싹 보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쓰셔도 되고, 비데 쓰고 나오면 얼굴 한번 싹 보니까 남자인데 귀걸이에 끼고 있고 얼굴에 야릇한 게 줄줄 흐른다. 그러면 예수님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비데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또 다른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 반신불수가 와서 지팡이를 짚고 에이즈 병실에 입원하자마자 마음에 든 남자를 골라서 동성 성행위를 하는데 2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회진을 도는데 이 남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김밥처럼 똘똘똘 말아서 쓰고 있는데 앞만 봐도 이 김밥이 1인분이 아니고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동성 연애하는 것을 리얼 3D로 현장에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말리니까 이번엔 이 두 분이 병실에 있다니 화장실로 가서 또 항문 성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 따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4개면 문 열고 들어와서 못하게 말렸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 내 동성애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이번에 이 남자 둘이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만 있는데 오후 1시 정도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저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의 주차 공간이 20cm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20cm가 안 되는 좁은 아스팔트에서 이 남자 동성 2명이
옷을 홀랑 벗고 또 동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하지 말아라 라고 소리를 질러도 하던 학문 선교를 멈추지 않으니까 이 핵인들이 병원에 신고 전화를 주셔서 놀란 간호사 선생님들이 뛰어내려가서 이 남자 동성애 2명을 모시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듣고 제가 충격에 빠져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78년도가 지금부터 40년 전이라 약간 인종차별적인 색깔이 있어서 흑인이나 남미계통은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흑인 남미계통은 빼고 사회 도덕적 경제적 지위가 높은 백인들만 대상으로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성 파트너 수를 조사해보자 라고 해서 조사해보니까 백인 남자 동성애자의 28%가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이었어요. 43%가 동성 성 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 이상 500명 이상의 성 파트너 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동성애가 성 중독이다라는 거죠. 더구나 78년도는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을 때예요. 이때는 무조건 집 전화로 전화하고 편지 쓰려면 손으로 써서 우표 붙여서 우체국까지 붙이는데 이때 이미 동성 성 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일반적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서는 이 2배 수인 1000명 혹은 2000명 이상의 성 파트너 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1000명 혹은 2000명 이상이랑 동성을 하다 보면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에 이상이 나타나고 내가 에이즈 걸렸나 싶어서 검사를 받기 원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분당 보건소를 가겠죠. 가서 저 에이즈 검사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절대 제 신분증이나 실명이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토끼다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정말 토끼라고 적어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해서만 에이즈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키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제가 일주일 뒤에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저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결과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으면 보건 선생님이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냐면 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 이 얼굴이 에이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을 통해서 피를 뽑은 다음에 꼭 전화로만 에이즈 결과 확인을 시키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될 뿐 아니라 더 큰일이 생겼는데 네이버의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자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 남자의 고민이 이런 겁니다. 내가 안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고민이 밑에 빨간 줄입니다.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을 꼭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건소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 직원들이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할 것 아니냐. 즉 에이즈 감염 이후 창녀촌에 못 갈까 봐가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 위처럼 달렸는데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국가도 몰라 보건소도 몰라 아무도 몰라 오직 당신만이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된다는 게 공식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 남자 때문에 에이즈 걸 여자들의 인권이 없는 거예요? 즉 과도한 동성의 인권 때문에 여성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거죠. 남자 둘이 학문 선교하는 게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고 정말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동성애 할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인간의 몸을 동성애를 못하도록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끼리 학문을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하면 100% 대장이 자극받아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100% 대변이 밀고 나와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나는 센조이가 혹시 제 강의를 미리 들어서가 아니고 나는 원래 뭔지 알고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센조이가 뭔지 원래 알고 있었다.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얘가 동성애인가 아닌가 궁금하시면 한번 물어봐. 너 혹시 센조이 뭔지 알아? 그러면 얘가 얼굴 색깔이 확 변한다. 그러면 거의 분명합니다. 거의 분명해. 동성애자들은 이거를 누구나 다 알고 이걸 하기 싫으면 동성애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남자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학문 선교를 가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래요. 이 헤드가 돌리면 빠지고 빠지면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스만 남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샤워기 쇠줄 호스를 항문에 보시는 것처럼 10cm 팍 하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수돗물을 틀면 대장으로 저 수돗물이 막 밀고 들어가서 더 이상 장에 물이 찰 수 없을 때까지 물을 꽉 채우면 저 호스를 뺍니다. 그러면 목표 지점은 저 양변기입니다. 왜냐면은 장에 일단 물이 꽉 차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변을 확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양변기로 100m 달리기를 막 뛰는데 대부분은 양변기에 도착을 못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쏟아내버려요. 그런데 센조이를 5번 반복해야지만 대변이 깨끗하게 100% 제거가 되고, 즉 센조이 5번을 해야지만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보건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이 센조이를 마친 다음에 다시 저 샤워기를 저 샤워기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놓게 되면 저처럼 출두당 나온 애아빠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샤워기 물을 틀고 샤워하는 순간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바이러스 등을 뒤집어 쓰는 대변 에이즈 혈액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 휴가 때 호텔에 가서 우리 2살, 3살 먹은 애기도 이 샤워기를 막 씻기잖아요. 하여튼간에 에이즈 물을 애나 막 뿌린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이 센조라는 인구가 약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전국 호텔이나 모텔 중에 오염 안 된 호텔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출장난 애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다 물 떠놓고 오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간염 발생을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전국 호텔, 모텔이 다 오염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용하냐? 꼭 샤워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를 해요.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함을 입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샤워를 한다니까요. 중2 게이라고 술을 바퀴치고가 내가 집에서 센조라고 나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게드가 빨리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게드가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2가 벌써부터 센조를 한다? 2가지를 알 수 있어요. 얘는 나가자마자 동성애를 하는 애예요. 동성애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렇게 힘든 센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동성애를 하는 장소가 호텔이나 모텔처럼 욕실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만약에 욕실이 있는 곳에서 동성애를 할 것 같으면 그곳 가서 센조를 하지, 굳이 엄마한테 걸릴 것까지 가가면서 집에서 이런 이상행동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마 밤길을 막 헤매다가 이 분당의 공원들 있잖아요. 중앙공원 예를 들면 그런 데 막 헤매다가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가 검색이 되면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공중 변소에서 만나자, 우리 동성애하자 해서 얼른 동성애 헤어지는 번개를 하는 아이로 생각이 돼요. 중2까지도 동성애, 센조이, 번개 이런 게 널리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의를 했을 때 현장에서 강의를 듣던 한 중학생이 손을 딱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선해서 아직까지 제가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학생이 센조이를 마친 다음에 다시 고무장갑을 벗어서 아파트 싱크대에 걸어놓으면 엄마가 그 사실을 모른 채 고무장갑을 끼고 깍두기도 버무리고 김치도 써는데, 그럼 이 아이의 병균을 가족들이 다 먹는 것 아니냐.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동성애자 한 명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동성애 병균이 가족 가운데 유입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남자끼리 학문 선교를 하는 게 통증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 통증 때문이라도 동성애를 못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피스팅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이 피스팅이 단어가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피스팅이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쥔 다음에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 확 늘려버려요. 이것을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은 확장시킨다라고 은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를 사는 거는요, 항문을 장애자로 만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피스팅 월드라는 다운 카페를 통해서 내 항문에 주먹 집어넣을 사람을 공개히 구인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확장 해주분 찾아, 이거는 내 항문에 주먹 넣어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광고고,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해서라고 하고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의 항문에 주먹을 집어넣다가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고,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오히려 뺄 때가 더 위험한데, 왜냐하면 뺄 때 주먹 손목에 장이 껴서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피스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죽을까봐 걱정이 되니까 우리나라의 남의 항문에 주먹을 제일 잘 집어넣는 피스팅에 제일 가는 고수를 찾게 되는데, 그분이 맨 밑에 보시는 현재 울산에 사시는 땡땡님이에요. 이름은 제가 지운 거죠. 이 사람 이름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 땡땡님은 저기다가 댓글을 달아서 울산 땡땡 모텔에 몇 시까지 오면 내가 해줄게. 그러면은 KTX 타고 울산까지 가가지고 그걸 당하고 다시 서울까지 올라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올리고 있어요. 부모님은 내 아들이 장이 항 밖으로 튀어나온 것도 모른 채 서울대 연고대 보내려고 얼마나 얘한테 공부를 시키고 있겠어요. 여러분, 꼭 우리 자녀 주변에 동성애 성적 유혹이 있나 확인하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바로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한 얘기인데, 성적 지향도 우리가 말은 다 들어보셨어도 내용이 뭔지를 사실 모른다는 거죠.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는 시내 전봇대 일제히 쫙 붙어 있었던 것을 사진으로 찍은 거죠.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입니다. 이게 바로 성적 지향인데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SM은 세디스 메조키스 주말로
동성애 할 때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아프게 고문해야지만 만족해하는 동성애자도 있고 그 친구들 SM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섭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부릅니다. 바텀은 남자끼리 동성애 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틱톡아지 8780이라고 자신의 신문을 다 공개를 했어요. 여러분들 틱톡아지 8780 연락하면 이 문제 남자랑 통화도 할 수 있고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이라고 아냐 다를까 이 동성애자도 어린 꼬마 남자를 찾고 있는데 이 노란 광고 전단지 사진을 어디서 찍었냐?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찍었다는 거죠. 특정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상대로 천원 악마의 덫이다 라고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과연 어떤 남학생이 연락할까 싶지만 문제는 호기심에 연락하는 남학생들이 있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이 피해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해서 내 몸은 당연히 내가 지킨다라는 자신감에 충만했던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SM 동성애 광고를 보고 야 우리 동네에 드디어 사이코가 출연했구나. 내가 동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얘를 잡아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먼저 손목에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까짓거 내가 손목에 수갑 차도 내가 운동을 얼마 많이 했는데 내가 너 같은 거는 잡는다. 이런 안일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SM 동성애자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마격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수갑 체험을 당하자마자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하니까 요도는 소변 나오는 구멍이니까 어딘지 연상이 되시죠. 거기다 갑자기 지금 보시는 저 쇠 젓가락처럼 생긴 거를 팍 집어넣고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은 동성애자들이 상대편 남학생들의 요도를 성고문할 목적으로 쓰는 요도풀이라는 동성 성고문 기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쇠 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상대편의 요도를 최대한 고문할 목적으로 고안된 무시무시한 동성 성고문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요도풀이라는 기구가 언뜻 여러분이 생각할 때 미국이나 일본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서 몰래 밀수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요도풀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무시무시한 동성 성고문 기구가 단돈 19,000원에 G마켓 등 대한민국의 대형 인터넷 마켓에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동성애자들은 G마켓에서 19,000원에 저거 배달시켜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남학생을 만나면 이거로 다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몇백 명, 몇천 명을. 이거 사용을 어떻게 하냐고 자세히 설명서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끝까지 집어넣고 고리에 손가락을 잡고 뺀다는 거예요. 이거를 당하면 남학생들이 제정신이 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이 남학생이 내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사라지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키는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제발 나 좀 살려서 집에 보내달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성교 동성애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학문성교를 당하고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남자지만 명확히 성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 경찰서 가서 얘 고발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발을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유가 맨 밑에 빨간 줄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너 만약 경찰 가서 고발하면 내가 이거 동영상 다 찍어놨는데 이 동영상 유튜브에 띄워버렸다 협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학생이 고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이런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특별히 초등학교 인근에 버젓이 붙어있는 거 우리가 당연히 반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우리가 이 전단지를 반대하는 순간 틱톡아지 8780의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고 이 전단지를 반대한 일반 시민의 감옥에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세상을 열어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아들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이 하지 그러면 아빠가 아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런 전단지 당연히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를 감옥에 보내면 우리 아들은 대통령이 지켜줄 거야 대법관이 지켜줄 거야 그렇잖아요. 너무 이상한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광고 전단지만 보면 저만이 느낀 특별한 스트레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제 이름이 여만섭인데 전국이 다 석구암이에요. 볼 때마다 제 이름 보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더 반대해요.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동성을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만나 그것도 부족해가 돈 들여가지고 전단지 찍어가지고 붙여서 만나 이름은 당연히 에이즈에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에이즈에 걸리면 더 놀라운 사실은 치료비, 약값, 노후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하는 질병은 동성애 에이즈밖에 없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 거죠. 이 문자 내용이 뭐냐면은 제 주변에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실제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 나 에이즈 알약을 먹어야 된다. 병원을 소개해달라. 무슨 말이냐면은 에이즈에 걸리면 아직까지도 완치는 없어요.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주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매일매일 잘 먹으면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이 어느 정도 억제가 돼서 30년은 더 사는데 30년 뒤에는 처참하게 에이즈를 죽습니다. 왜냐하면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버려요. 30년 뒤에는. 그래도 30년을 더 사셔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약을 드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법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 약을 먹으려면 병원에 내가 매달 낼 약값 본인 부담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알아봐달라 해서 서울의 뭐 공립병원인데 이 공립병원이 노숙자 진료한 착한 병원이고
양심주의라고 약가도 싸니까 여기다가 의료하면 되겠다 해서 그 병원에서 에이즈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 선생한테 제가 문자를 드린 거예요. 내가 환자분을 의뢰하려고 그러는데 환자가 에이즈 알약을 과장님께 매달 타 먹으면 환자가 낼 약값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문자를 드리니까 환자가 매달 낼 약값 본인 부담금 60만 원입니다. 라고 단문자가 왔어요. 이 집에서 설명드릴게요.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 600만 원. 얼마라고요? 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600만 원이 나오면 90%도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10%는 60만 원 병원에 내고 이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받는 거죠. 그럼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가져서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분당 보건소 가게죠. 바로 예를 들면 이제 분당 차병원, 분당 재생병원에서 이 약을 타면은 이제 600만 원이 나오는데 540만 원은 바로 그 분당 재생병원, 분당 차병원을 국가가 바로 준다는 거 국민 세금으로. 그러면 환자는 분당 재생병원, 분당 차병원한테 60만 원짜리 환자 영수증을 받는 거죠. 이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가 보여주면 60만 원 현찰로 바로 돌려버려요. 이렇게 해서 에이즈 환자가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 600만 원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 달에 600만 원, 한 달에 600만 원. 그러면 1년에 7,200이죠. 약값만. 이렇게 먹다가 몸이 약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한다. 뭐 재생병원이나 차병원이나 바로 이 근처잖아요. 서울대병원이나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많이 입원해 계세요. 서울대병원, 재생병원, 차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그러면 입원하는 동안 치료비가 다 무료예요.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해요. 여러분 분당 서울대병원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비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파도 참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분당 서울대병원, 분당 차병원 입원하자마자 퇴원할 때까지 전액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 다 대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종합병원 입원했을 때 간병사를 쓰게 되잖아요. 일반 환자 간병하는데 간병사 일당이 하루에 9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9만 원 때문에 허리가 휘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를 간병하려면 간병사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런데 하루에 20만 원 이상이 들어가는 고가의 간병사 일당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100% 지원이 또 돼요.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제주도 에이즈 환자가 나는 제주도 의사를 못 믿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에 가겠다. 그러면 매달 왕복 비행기값이 나오겠죠. 그 왕복 비행기값과 교통비까지도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가 나는 집에 있겠다. 당연히 인간이라는 것은 집에 있던 병원에 있던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난 집에 있겠다.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댁에 계신 동안 에이즈 환자분 입맛 떨어지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이거 확실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동성애 천국이에요. 이렇게 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동성애 인권이 발달한 것 같아도 에이즈 걸리면 약값은 내가 내요. 한국만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해줘요. 그뿐 아니라 이 에이즈 알약을 잘 먹으면 3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국가에 뭘 요청하냐면 우리의 노후를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분당 보바스 병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제일 싼 병실이 한 달에 250입니다. 250.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치매 중풍 오셔도 보바스 병원 모시려면은 돈이 비싸니까 못 모시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양병원 입원하시면 보바스 병원 예를 들어서 입원했다. 그러면 요양병원 치료비를 죽을 때까지 여러분 세금으로 또 내요. 또 내줘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저 무지개 육각형이 동성애 사이트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열심히 인터넷을 하고 있는데 무지개 육각형이 떠 있다. 그러면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콘이 뭐냐면은 노콘돔의 주말로서 콘돔 없이 동성애 하는 친구들을 노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새 노콘하자는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다라고 동성애 사이트에 스스로 동성애자들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콘하자는 동성애자에게 너 콘돔 없이 동성애다가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물으면 이 동성애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 에이즈 걸리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내 인생 다 책임져 주는데 뭐가 걱정이냐? 난 차라리 에이즈 걸려버릴란다. 그게 나한테 훨씬 낫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즉 과도한 동성애 에이즈 복지 정책 때문에 동성애자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유일 국가가 됐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에이즈 환자 수가 무려 35%가 줄었고 미국도 매년 에이즈 환자가 줄고 있고 아프리카까지도 에이즈 환자 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 환자 수가 기하급수로 느는 세계 유일 국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용 문제도 생기게 됐는데 2013년도가 우리나라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사회적 비용 4조가 발생했어요. 작년 2018년도는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느냐? 8조입니다. 8조.
여러분 8조라는 사회적 병을 한국 사회가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짊어지고 있다는 거 드러나 보셨어요? 왜 이런 거를 뉴스에 안 내냐는 거죠. 제 말은요. 왜 이런 걸 뉴스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동성애 천국인데 이것 한 가지가 남아서 동성애 단체는 대선 후보로 나섰던 유력 정치인들에게 이것을 해달라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또 되게 일보 직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뭔가 좀 이렇게 뭐 아픈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내용인데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처럼 되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고가의 여성호르몬 주사를 죽을 때까지 맞는 사람들이고 대표적으로 하리수 씨 같은 경우죠. 그런데 성전환 수술이 간단히 생각하시면 전신 성형 수술입니다. 즉 남자처럼 생긴 거는 다 여자처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제대로 잘한 데 가려면 1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1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맞아야 되는 고가의 여성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해준다라고 앞장서고 있어요. 되게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걸 해줄 것 같으면 우리 여성들 쌍꺼풀 그리고 코 높이는 것도 다 국민 세금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동성애자만 우대하는 거죠? 우리말로 왜 동성애자를 우리하고 우리 차별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차별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약 2년 전에 했던 대선 때 이재명 현재 경기지사님이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었고 이분이 차기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5명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2년 전에 있었던 대선 때 이분이 공약을 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음 대선에 나오셨을 때는 이 공약은 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관공서 직원이니까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관공서 직원과 은행 직원의 30% 이상을 성소수자로 채용하겠다라고 당시 공약을 내셨었어요.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 환자다라는 당시 한겨레신문 보도, 즉 에이즈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방치했을 경우 나라 하나가 망할 만한 폭발력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에 우간다에 무세베니라는 기독교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간다를 살릴 목적으로 특별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동성애 처벌법입니다. 즉 우간다는 대한민국처럼 동성애가 합법 자유가 아니고 동성애다 걸리면 감옥에 3달씩 들어가니까 우간다 백성들이 겁이 나서 동성애를 끊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60% 에이즈 수가 현재 아프리카 우간다가 4%까지 떨어집니다. 즉 이 동성애 에이즈 문제는 정책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뭔가 정책이 잘못됐는데 여기서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지만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한테 말하기를 꼭 동성애한다고 에이즈 걸리는 게 아니고 콘돔만 잘 사용하면 에이즈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고 콘돔의 에이즈 예방 실패율이 보시는 것처럼 15%입니다. 절대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부동산톱의 주인공의 젊은 여성은 사정이 있어서 성매매 업소에 취직해서 2년 동안 일한 다음에 일하는 동안 손님들한테 콘돔만 잘 사용시키면 에이즈나 성병 절대 안 걸리다라는 거짓말로 사실로 믿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콘돔을 잘 손님들한테 사용을 시켰는데 2년 만에 업소 생활을 청산하면서 청산 기념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검사를 보니까 온갖 병은 다 걸려 있었다는 거죠. 절대 콘돔만으로 에이즈나 성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 단체를 괴롭히느냐 못살게 구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사실과 정반대라는 거죠. 이 공지사항은 성소수자 인권연대, 동성애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을 캡처한 건데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당시 이 공지사항에 올해의 동성애 혐오인물 3인방이라고 해서 동성애 주적 3명 살생물을 띄었는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염한섭이에요. 그리고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면 저처럼 동성애의 문제점을 말하는 사람을 호모포비아 혹은 혐오 세력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밑에 보신 것처럼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 뒷조사해서 해칠 국리라고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조금씩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제 핸드폰으로 테러 문자가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는 그런 문자를 봐도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웃고 기다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웃고 기다고 넘어가면 아, 그 친구를 볼 때 내가 매력이 있나 보다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하고 웃고 기다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밑에 보신 것처럼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해서 저희 가족들을 막 신원을 캐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70년 할아버지신데 저희 아버님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내는지 저희 아버님한테 테러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루 전에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야 요새 이상한 문자가 온다고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야 내가 가족을 보여야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동성애 반대 활동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에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 70년 할아버지시고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희한하게 그 테러 문자를 받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맞게끔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저희 애들한테도 무슨 일이 조금씩 생겨가지고 2년 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외국으로 아내하고 애들을 보내라는 뭔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다 비행기 타고 외국을 보내버렸다니까요. 근데 2년 전에 비행기 타고 갔을 때 우리 막내 꼬마가 3돌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차별 금지법이 일단 통과가 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내 애들을 사랑하면은 얘를 무조건 공부시켜가지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보내려고 애를 쓸 게 아니고 차별 금지법을 막아서 순전한 복음과 기독교와 교회를 물려주는 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인 거죠. 그런데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해가지고 나 몰라 무조건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돼 이런 식으로 사는 건 결국 내 자식을 망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5년이 제일 위험합니다. 5년이 제일 위험해. 5년이 하여튼간에 5년 길게 보면 10년인데 5년 10년만 잘 박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 이제 동성애 반대운동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대통령이 차별 규정 만들겠다라고 국가인권기획을 대통령령으로 공표까지 했지만 지금 1년이 넘어갔는데 잘 막았어요. 다 막았잖아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께서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그냥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할 게 뭐냐? 2가지를 해야 돼요. 2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저 뒤에 나가면 서명지가 있거든요. 저 서명지는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그러면은 동성애 반대 서명 정보가 있을 때마다 서명 정보를 띄우는 카톡방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서명하는 일로 차별금 막을 수 있다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서명하는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30초도 안 걸려요. 청와대 청원 한번 꾹 누르는데요. 20초도 안 걸립니다. 네이버 아이디, 페이스북 아이디,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요. 내 핸드폰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지고 누르기만 하면 된대요. 누르기만 하면 돼. 이거만 하면 막을 수 있는데 이걸 왜 안 하겠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몰라서 못하는 거죠. 몰라서 못하는 거. 얼마 전에도 경기도 인권조례라고 경기도 민의차별금지법이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거 뒤집어 엎으려고 여러분 막 사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사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5만 명 이상 사인 일주일 만에 모아가지고 재정 넣었잖아요. 넣었는데 이재명 도지사님이 강행하겠다라고 가지고 5만 명 가지고 안 되고 이제 10만 명으로 늘어나요. 10만 명이 뭐냐면은 제의라고 해가지고 이거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이제 검토하는 걸 하는 거예요. 10만 명 지금 사인도 받을 거예요, 우리. 하여튼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사인 한번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게 한국 교회를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거니까 카톡방에 매일 정보를 띄워드려요. 오늘 설명할 거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뒤에 이름, 핸드폰 적어주시면 나중에 문자가 옵니다. 그 문자는 뭐냐면 카톡방 링크예요. 그 링크를 꾹 누르면 그 카톡방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점심 먹고 방탄소년단 오늘 뭐 하나 볼 시간에 이 카톡방 들어가서 사인만 잘해주셔도 한국교회 다 지키고 복음을 다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 저 이름하고 핸드폰을 적어주시는 거 그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반대 서면 카톡방 링크를 드리면 그 방에 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사인한다. 두 번째가 뭐냐? 이런 볼펜 있으면 적어보세요. 볼펜 있으면. 그리고 핸드폰 열어도 괜찮아요. 우리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성애 반대 유튜브 방송 이름이 레인보우 리턴즈예요. 레인보우가 무지개잖아요. 무지개가 동성애 상징으로 돼 있거든요. 그 리턴즈는 뭐냐면 하나님의 상징인 무지개를 동성애한테 뺏어갔으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레인보우 리턴즈, 레인보우 리턴즈. 이 레인보우 리턴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이런 나쁜 법이 만들어질 때 그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못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게 단순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의원님들이 선거운동할 때는 90도로 막 겸손하게 하시는데 당선이 되면 그다음부터 일단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런데 만나서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2만 명, 3만 명 넘어가면 만나주는 거예요. 왜? 내 뒤에 있는 2만 명, 3만 명을 보는 거죠. 만약에 안 만나줬다가 유튜브 방송에서 누구 의원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 인간 나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 뭐합니까? 굉장히 간단한 거죠. 차별금지법 만들라는 시도를 멈춰달라고 정중히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을 계속 강행하신다면 내년 총선 때 총선 얼마 안 남았어요. 당신 분명히 우리가 낙선운동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 레인보우 리턴즈가 현재 3만 3천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떴어요. 비행기는 떴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리턴즈 들어가서 구독 누르는데 10초면 됩니다. 그런데 그 10초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거죠. 이게 만약에 10만 명 넘어가면요. 폭발력이 엄청날 거예요. 엄청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성경에 비춰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선자는 붙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냐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한국의 정치판이 내 출신지가 어디다 혹은 내 고향이 어디다
내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 혹은 우리 부모님이 누구 찍으라고 한다, 이걸로요 계속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찍는 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100년 이렇게 할 거야, 200년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맞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뽑아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는 우리가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 단체가 왜 이렇게 강해져서 한국교회를 KO 일보 직전까지 몰아치게 됐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동성애 단체가 순수 인권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통합진보당이 뭐 하다가 해산지 다 아시잖아요.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국회의원이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모아놓고 가스총을 조립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북한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서 대한민국 기관시설을 접수한 다음에 인민군이 38선을 찍고 넘어오면 기관시설을 넘겨주자라는 이상한 계획을 짜다가 적발이 돼서 이석기 국회의원은 감옥에 들어가셨고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이 됐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란줄친 성소수자단체 A단체는 일제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규탄 성명서를 냈는데 이분들의 주장이 맨 위에 빨간색입니다. 통합진보당 3만 당원이랑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 라고 통합진보당의 최후의 호위무사 세력을 자처한 게 바로 성소수자 단체였다는 거죠. 즉 통합진보당 세력과 성소수자 단체는 그간 정치 결사체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해도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막시즘 대회를 열고 있는데, 막시즘 대회가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대회죠. 합법적으로 공산주의 대회를 매년 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열리고 있는 공산주의 대회의 주요 주제가 보시는 것처럼 동성애예요. 노동자연대는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 기관 잡지인데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 기관 잡지 노동자연대에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 곽희경 씨가 글을 기고한 것을 본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한다. 즉 우리나라의 동성애 인권운동은 분명히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우리나라 공산주의대 포스터인데 주요 주제가 6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당당하게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 교회 중에 일부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하셨다라는 반성경적 주장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제일 앞장선 교회가 향림교회입니다. 향림교회. 어느 교회라고요? 향림교회. 그러면은 향림교회는 왜 이러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난 동성애라는 예배까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님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위인마저 환영단 공개세입니다. 왜 위인인가? 왜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님을 위인으로 보게 되었는가? 라는 공개 세미나를 주최한 교회가 바로 향림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김일성 일가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향림교회는 하나님만 섬기든 김일성만 섬기든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2015년 12월 연말에 광화문 일대에 민중 총궐기대회가 있었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촛불이죠. 이 촛불 자체를 우리가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 굉장히 이제 순수한 그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촛불 사이에 동성애자들이 섞여 들어가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소수자 권리대회를 열었어요. 광화문 일대에서 촛불 사이에 섞여 들어가서. 그런데 이때 성소수자들이 대한민국이 성소수자를 차별한 이유를 다 이렇게 포스터에 적어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촛불 사이로 섞여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한번 주먹을 펀치해보자, 대한민국을 한번 날려버리자, 이런 각오로 뭉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의료계에 있으니까 의료계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설명드리면 서울시립보라의병원 에이즈 감염의 차별주로 논란, 즉 시립보라의병원 때문에 동성애 에이즈자가 화가 나서 광화문 일대에 촛불 사이로 섞여 들어와서 총궐기들을 열었다라는 거죠. 먼저 당시 시위 모습 보여드리면 전경버스 부수고 초록색 옷을 입은 남성은 전경버스에 딱 붙더니만 밑에 사진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전경버스 주유구에 불을 붙였어요. 저 불이 예수님 의를 꽁적길래 망정이지 저 불이 만약에 연료통까지 들어갔으면 저 버스는 폭발했을 것이고 저 버스가 폭발했으면 위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 전경버스 옆에 전교들 수천 명이 앉았었는데 최소한 몇십 명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경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에요. 그 전경들 몇십 명 태워 죽여서라도 이루고 말겠다는 서울시립보라의병원 에이즈 감염 차별치료 논란이 뭐냐 이런 거예요.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사랑니가 썩었어요. 그래서 보라의병원 치과에 가서 사랑니 잘 뺐습니다. 그런데 뭐가 화가 나느냐? 사랑니를 빼니까 피가 줄줄 나오는데 이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분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피가 만약에 치과 침대에 그냥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치과 침대에 살대고 치료받을 일반인들은 기분이 좋진 않겠죠.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치과 침대에 비닐을 냈습니다. 그래서 비닐로 피가 떨어지고 비닐만 걷어내면 침대가 깨끗했어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다 죽이겠다라고 광화문 일대에 총궐기대회를 한 거예요. 당시 주장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감히 너희 일반인들이 우리 동성애 에이전님 진찰받는데 건방지게 뿌시럭대게 여기다가 비닐을 대 다 죽어봐,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아들들 몇십 명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대한민국의 귀족화가 됐다는 거죠.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명의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미셸 푸코입니다. 홍석천 씨하고 많이 닮았죠. 그런데 이분이 사실은 동성애자였고 결국 에이즈에 걸려서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60도 못 돼서 죽은 사람이에요. 동성애는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을 완성한 두 번째 프랑스 철학자 알투셀인데 눈빛이 벌써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정신질환자였고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목 졸라 죽인 살인범이었어요. 즉 동성애 옹호 철학을 만든 프랑스 철학자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다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이 트랜스젠더와 젠더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보시는 존 원이라는 의학자인데 이 사람이 당시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인 존 홉킨스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존 홉킨스 병원이 세계 최초로 성전환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방법은 개발이 됐지만 환자를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귀엽게 생긴 꼬마가 쌍둥이로 출생을 했는데 2살 때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포경수를 시켰는데 포경수를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2살 아기 고추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자르다가 잘못 잘라서 아기 고추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포경수를 이후에 아기가 고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듣고 존 머니가 이 집에 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차피 대개 아들이 고추가 없었으니까 차라리 여자로 바꿔버리자 해가지고 부모님이 자기 2살 아들을 여자로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을 저 존 머니가 계속 개입해서 연구를 해서 이 아이 때문에 젠더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고 트랜스젠더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대한민국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인 저 데이비드 라이머는 20살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존 머니는 악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뭐가 나빴냐라고 물어보니까 데이비드 라이머가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가 수술을 받은 여자 꼬마였을 때 하루는 존 머니가 이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진짜 여자로 살려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포르노를 틀어주고 이 아이는 당연히 여자 역할을 했고 남자 꼬마 역할의 남자를 추가로 데리고 와서 둘이 포르노를 보고 따라하는 성시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얘는 여자 역할을 당연히 했겠지만 남자 역할하는 꼬마가 누구냐?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드 브란이었어요. 형제끼리 성시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려서 그게 뭔지 몰라서 무조건 시킨 대로 따라했는데 성장한 이후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행동인지 알아서 이 데이비드 라이머는 38살 된 해에 총으로 내 머리 쏘고 자살합니다. 그리고 동성애의 성시습 역할을 했던 형 데이비드 브란, 형이래봤자 쌍둥이랑 나이는 똑같았어요. 동생 죽기 2년 전에 약 먹고 자살해버려요. 두 아들이 죽자 이제 부모님은 우리 아들 둘이 죽은 것은 존 머니의 악마적인 실험 때문에 죽었다 라고 발표를 했지만 그 한국의 어느 언론도 젠더 트랜스젠더 말만 쓰지 젠더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존 머니의 악마적인 실험을 얘기하는 언론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무지개 육각형이 동성애 사이트 기업이다. 혹시 나 군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친구 있어? 손 한번. 난 군대 들어가야 된다. 남학생들 중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군대 가야 돼.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은 안 계신가 보네요. 군대 얘기가 좀 나와서 저 무지개 육각형이 동성애 사이트 기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사이트에 군대 얘기가 제법 올라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15사단 동성애자 나랑 학문 성관계자로 나와라. 우리 몰래 만나는 학문 성관계자 이런 광고를 올리는 거죠. 군인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클릭을 해보니까 내 엉덩이 학문 보여주면서 나랑 학문 성관계자라고 군인이 옷을 벗고 내무반 사진을 찍은 거예요. 내무반에서 동성 성행회다라고 자랑 사진 올리고 초급 간부도 동성애 요청을 하고 장교도 부사관도 삼성장군 운전병도 다 동성애 하려고 광고글을 올리고 있더라는 거죠. 사령부에서도 올리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밀리터리 게이 파티까지 열고 있는데 밀리터리 게이 파티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입니다. 그런데 북한 핵의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 군대가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를 해서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밀리터리 게이 파티, 즉 군대 내 군인 동성애자 성파티라는데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님이 5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그 5명의 국회의원 중에 가장 알려진 분이 얼마 전에 자살하셨던 노회찬 의원이셨어요. 군영법 92조 6이 뭐냐면은 군대 내 군인들이 학문 선교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처벌을 하는 법입니다. 즉 군인끼리 키스를 한다든지 않는다든지 여기까지는 처벌이 안 됐는데 학문 선교를 하면 처벌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가 군인들이 내무반에서 학문 선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정법 92조로 학문 선교하는 군인들은 처벌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작년 국회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 10명이 군정법 92조 6 폐지안을 이미 내놨어요. 이게 폐지안이 국회에 올라오니까 어느 단체가 나와서 아스팔트에서 군영법 90조 6 없애야 된다라고 데모를 해서 힘을 도와주고 있는데 어떤 단체가 나왔습니까? 노동자연대라고 돼 있죠. 노동자연대가 뭐 한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단체예요. 그럼 대한민국 공산주의 단체들이 왜 이렇게 군영법 92조 6을 없애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군영법 92조 6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군대 안에
동성애 A 적산이 무섭게 확산되게 되면 과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북한의 돼지 3부자 중에 막내돼지가 제일 좋아하겠죠. 북한의 막내돼지가 제일 좋아할 만한 일을 이렇게 대한민국 공산주의자들이 앞장서서 해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뜻은 각자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시면은 생각해 보세요. 아스팔트에서 군역복 92조 없애자 라는 이 세 명만 있고 이 사람들 반대편에서 군역복 92조 지켜야 된다 라는 사람이 없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이 세 명이 하잔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손주들이 혹은 여러분 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들들이 군역복 92조 이게 무너지게 되면 군대 갔다가 학문을 잃어버리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시대를 막는 거는 우리 어른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그것까지 해야 돼? 그거에다가 괜히 공격당하면 어떡할라 몰라. 그게 결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아들들이 군대 가서 학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 가서 후회받자 늦는다는 거죠. 막으려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반대 서명하면 반대 서명, 그리고 레인보우 리턴즈 좋아요 구독 눌러가지고 한 10만 명 만들어주시면 이것도 막는 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무조건 법을 발의하려면요 국회의원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10명이 있어야지만 법을 낼 수 있어요. 간단하게 뭐냐면요, 만나가지고 한 명만 빼내면 법은 자동 폐기. 한 명만 빼내면 얼마나 간단해. 한 명만 빼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힘을 모아야지 돼요. 서울광장에서 서울큐 축제가 있을 때 제가 그 광장 안에 들어가서 돌아와 기다릴게 라고 메시지를 들고 서 있었던 거죠. 왜냐면요 도무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막 마음이 이게 불이 나가지고 이거 뭐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뭐를 전할까? 기도란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저거 돌아와 기다릴게. 저게 뭡니까? 아까 보신 그 사진처럼 그거는 분명히 정신질환이에요. 성도착증이에요. 노출증이에요. 그 친구를 볼 때 예수님 하면 뭘까요? 예수님께 돌아만 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저거를 들고 광장에 서 있었는데, 특별히 서울시청이 서울광장을 동성애자에게 줬기 때문에 서울시청을 배경으로 1인 시위를 했었는데, 저 시위 마실 때까지 제가 진짜 털끝하나 다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믿어요. 월간조선의 나라 지킨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 에이저스 막겠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이런 인터뷰 기사 실으면 누가 볼까 싶지만 이게 월간조선 인기 기사 1위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국민들의 99%는 동성애를 마음속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다만 입 밖으로 말을 못할 뿐이에요. 말했다가 막 공격받으니까. 그런데 저처럼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인터뷰 기사를 내니까 갑자기 관심이 확 몰려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기 기사 1위가 됐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 만약에 한국교회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그냥 이 한국 사회에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동성애 반대하겠다, 동성애는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이 목소리를 선명히 내기 시작하잖아요. 한국 사회가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썩지 않으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변곡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죠. 시대적 사명입니다. 시대적 사명. KBS 9시 뉴스에 에이즈 급증 대책은 없는가라는 기사가 나갔는데, 얼굴 보신 것처럼 전혀 뉴스 인터뷰할 생각이 없는 얼굴이죠.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똑같이 그냥 평소랑 같이 기도하고 열심히 환자 보고 있는데 병원 업무과로 KBS 9시 뉴스라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9시 뉴스인데 지금 내려가는 길이니까 퇴근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는 거예요. 저 맨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후 5시가 됐는데 정말 9시 뉴스차가 병원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이거 딱 만나보니까 인터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 뭔 인터뷰냐 하니까 동성애 문제점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뭐 제가 하던 거니까 그거는 했는데, 그게요 5시에 찍고 갔는데 9시 뉴스니까 4시간 만에 걸린 거예요. 그 인터뷰한 게 4시간 만에 뉴스가 돼가 나오는 거예요, 테레비로. 그런데 그 기자님이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이고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거든요. 이제 기자님께 여쭤봤어요. 이거 9시 뉴스가 뭐 이렇게 금방 되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KBS 9시 뉴스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9시 뉴스 한번 인터뷰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대요. 그래서 자기는 되게 쉽게 생각했대요. 에이즈가 우리나라가 급증을 하는 건 분명히 문제니까 이게 동성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누군가는 뭐 쉽게 얘기를 해주겠지 해가지고 너무 편하게 의사선생님이 전화를 하니까 의사선생님들이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 인터뷰 못한다. 그거는 인터뷰했다가는 동성애 단체한테 테러 당한다. 나 못한다. 다 거부하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뉴스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해가지고 네이버에 동성애 검색하니까 제 강의가 뜨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원무과에 전화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분명히 홍해를 가르고 거인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거인장수 골리앗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홍해를 확 갈라버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누군가 하나는 있어요. 누군가 하나는 10대 다윗이 있던
80대는 모세가 있던 누구 하나는 있어야지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분당에서는 누가 있겠어요? 분당에서는 이 구미동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었는데 동성애 심각하냐고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자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없다니까요. 할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수만 뭉쳐도요 분당을 다 집어넣어서 다 뒤집어놔요. 다 뒤집어요. 여러분만요 이 마음에 불 받아가지고 나 이제 제대로 설명한다, 나 이제 제대로 외친다 하면요, 여러분 하다못해 제 강의를 레인보우 리턴즈 가면 있거든요. 혹은 뭐 동성 문제점 다른 인터뷰들도 꼭 제 거 아니더라도 많이 있으니까 막 열심히 날르는 거 뭐 동창회 무슨 뭐 맘카페 막 실어 날르는 거 막 실어 날르고 막 하면요 분명히 반응이 옵니다. 반응이 오고 그 중에 동성애자나 동성 옹호자들은 또 막 비판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굴하지 말고 계속 올리고 비판글을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 의견을 내고 막 그냥 막 하는 거 하시면요, 여러분 이 정도 수면요 성남시는요 다 뒤집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할 건 두 가지. 나가가지고 이따 나가실 때 쓰는 거, 이름하고 핸드폰으로 쓰는 거, 그리고 문자 오면 잘 들어와서 하루에 한 번 설명하는 거, 그리고 레인보우 리턴즈입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꼭 잘 들어가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는 거. 이거 레인보우 리턴즈 가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는 거. 여러분 이 레인보우 리턴즈도요 이 진짜 눈물겨운 방송, 이거 누구 후원 받는 것도 없대요. 이게 다 자비량으로 해요. 자비량으로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우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CTS 수준으로 만들어요. 정말 스튜디오도 좋은데 해가지고 하거든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현재 동성애 문제를 알릴 방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알려가지고 지금 이거를 지금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당장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인권조례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이 방송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 되면은 설명 잘해주시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한번 뒤집어 엎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진짜 우리가 한번 확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뭐 이상한 짓 하자는 거예요? 정상적인 걸 하자.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잠잠하는 동안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뒤집어 엎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시대상을 깊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능력 받아 이 영적 전쟁에 나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경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